오늘의 글로벌 브리핑입니다. 미 국채금리 상승에 다우와 나스닥 지수의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97% 상승한 31,802포인트의 거래를 마친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41% 빠지며 조정장에 진입했습니다. 금리 폭탄을 맞은 테슬라와 애플 등 기술주들이 줄줄이 폭락을 했습니다. 애플이 4% 빠졌고 테슬라, 또 넷플릭스와 페이스북 역시 5.7% 그리고 2% 넘게 하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미국 초대형 부양책의 경제 재개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 국채 매도세가 이어지자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1.594%까지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미국 상원이 대규모 부양책을 가결한 점과 독일의 양호한 경제 지표에 주목하며 1에서 3%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은행주와 자동차 관련주 등 경기 민감주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4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 연장 소식과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소식에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던 WTI는 사우디 전체 원유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보고되지 않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반전하며 마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서명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수정안은 하원으로 보내져 최종 승인 투표를 거치게 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이상 글로벌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다시 돌아온 오프닝 벨입니다. 진행의 장혜리고요. 저와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김기성 앵커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힘차게 또 한 발 앞선 전략을 전해드리기로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시황센터 연결해서 글로벌 증시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이수민입니다. 상원을 통과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함께 국채 금리가 급등이 엇갈리면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0.97%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S&P 지수는 0.53%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기술주가 이제 금리에 대해서 압박을 받으면서 2.41% 크게 빠지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통과를 했는데요. 이제 이번 주에 하원을 통과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받으면 실제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사실상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체결이 됐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 부양책들이 국채 금리의 상승까지도 이끌었습니다. 장중에는 1.6%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기술주 중심에 있던 이 자금들이 경기 순환주로 이동을 하면서 나스닥의 낙폭을 키워냈습니다. 네, 이어서 그럼 섹터별로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섹터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섹터도 대부분의 혼조세가 보입니다. 특히나 머티리얼 같은 경우가 1.29% 상승을 했고요. 유틸리티도 1.39%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반면에 역시 기술주 중심으로 2.46% 하락하는 모습 포착이 됐고요. 에너지주도 계속해서 0.15% 상승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주요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죠. 빵주는 대부분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애플과 넷플릭스, 구글 모두 4%대 이상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페이스북도 3.39%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아마존이 1.62% 내림세로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5.84% 하락하면서 563달러 선에서 오늘 장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또 주목할 만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트 디즈니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1년 동안 문을 닫았던 월트 디즈니를 이제 다시 재개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월 1일부터 이제 제한적으로 허가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 소식에 현재 월트 디즈니 6.27%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너럴 일렉트릭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이었던 항공기 리스 사업을 부문을 이제 매각하기로 했는데요. 에어캡에 300억 달러 이상의 매각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제 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주요 사업을 매각하고 사업을 재편한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현재 4.19% 상승 마감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게임스톱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스톱이 전자상거래 전환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전략위원회를 설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코헨이 게임스톱 온라인 강화를 주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게임스톱의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현재 40% 이상 또 급등을 하면서 오늘 장도 마감을 했습니다. 이로써 게임스톱의 시총은 1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목할 만한 이슈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EU 집행위원장의 발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EU 집행위원장이 백신 수출 제한 또 추가 시행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백신을 역외로 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한 사건에 대해서 나도 이 부분을 지지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유로는 바로 1분기 계약 건수가 아스트라제네카가 10%도 지금 유럽에 공급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추가 제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1월에 이제 EU에서는 제약사들이 역외로 수출하는 코로나19 백신을 제한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또 추가 제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이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제니맥스의 인수를 EU에서 이제 합병을 승인을 했는데요. 지난 그 총 규모는 75억으로 지금 추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인수로 인해서 월 구독형 게임인 엑스박스 게임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선보일 수 있게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오늘은 1.82%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강한 기대감 받으면서 유럽 증시도 강한 탄력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은행과 자동차주들이 이 증시를 지지했는데요. 독일의 닥스 지수 같은 경우 3.31% 급등을 하면서 최고가를 경신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카크 지수는 0.28% 소폭 상승을 했고요. 영국 지수도 1.34%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증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는 중국과 홍콩 증시가 영향을 미치면서 대체로 좀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0.42%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상해 종합 지수가 2.3%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홍콩 항생 지수도 1.92%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중국과 홍콩이 아시아 증시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만에 WTI가 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2.13% 내리면서 64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0.13% 소폭 상승하면서 68달러 선에서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브렌트유는 장중에 70달러 선을 또 터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국제 금달러 같은 경우는 1.12% 또 하락세 기록하면서 1,679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또 1,680달러 선도 무너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노 CMS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나노 CMS는 현재 보안 인쇄용 나노 신소재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오늘 신규 상장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1월 국제 수치 잠정치가 발표가 되고요. 기재부에서는 재정 동향 3월호, 또 KDI에서도 경제 동향 3월호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이 2월 금융지표 공개를 앞두고 있고요. 또 일본과 유럽에서 4분기 GDP 확정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에서도 경제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됩니다. 2월 소기업 낙관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 소매 판매 지수도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에너지관리청에서는 에너지 전망을 내놓습니다. 계속해서 국제 유가 흐름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전망을 내놓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자정을 넘길 시간에는 3년물 국채 입찰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살펴봤습니다. 네, 3월 9일 오전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장 이슈를 들여다보는 글로벌 인사이드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주요 외신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골드만삭스 일자리 붐으로 올해 말 실업률 4.1%까지 갈 것이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네, 같이 한번 뉴스 확인해 보시죠. CNBC 기사인데요. 네, CNBC 기사를 보시면 Goldman Sachs forecasts a jobs boom says unemployment rate could fall to 4.1% by the end of 2021 이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기사 제목부터 먼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앞에 내용을 살펴보시면은요. 골드만삭스가 올해 미국에서 일자리 붐이 일고 또 실업률도 4.1%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을 좀 내놨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은요. 골드만삭스의 조셉 브리그스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내용을 전달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해 채용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주요한 이유들은 그 재오픈 재정부양책 또 억눌린 저축 등이 강한 수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이 전망이 또 월가에서는 가장 낮은 것이지만 올해 실업률이 3.5%라고 나와 있네요. 네, 3% 중반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팬데믹 이전 발생하기 전이죠. 2020년 2월에 미국의 실업률은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3.5%를 기록을 했고요. 이후 2020년 4월 이 수치는 14.8%까지 치솟았고 올해 2월 6.2%까지 다시 떨어졌는데 다만 전체 채용은 여전히 1년 전보다 850만 건 낮은 상태입니다. 같이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another reason이라고 시작하는 단락을 좀 보시면은 우리가 빠른 고용 시장의 회복을 예측한 또 다른 이유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라진 일자리의 3분의 2가 바이러스에 민감한 섹터에서 나왔기 때문이고 또 경제가 완전하게 오픈이 되면은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은 이제 호텔이라든지 레저 업계에서 가파른 반등이 나오는 것 자체는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한 힌트를 제공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2월 이 업계에서는 35만 5천 건의 일자리가 생겨났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이 업계뿐만 아니라 미 정부 관련 일자리도 늘어나면서 실업률을 낮추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도 한번 보시죠. 네, 캐시우드 근본적 강세장이며 매도세 속에서도 매수의 기회를 찾고 있다라고 외신이 제목을 내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CNBC 기사인데요. 네, Cathy Wood says the underlying bull market is strengthening and she's finding great buying opportunities in the sell-off라고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기 키포인트를 이제 내놨는데 여기를 키포인트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캐시우드는 최근 ETF의 하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의 창립자인 캐시우드는 강세장이 또 시장의 다른 영역으로 확대가 될 때 자신의 장기 전략이 좋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월요일 CNBC의 클로징 벨에서 우리는 이번 매각에서 우리 포트폴리오에 대해 점점 더 낙관적이 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캐시우드는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CNBC 클로징 벨에서 현재 시장이 확장되고 있으며 근본적인 의미에서 강세장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하지만 또 성장세의 성장주 약세가 장기화하면서 대표
그 펀드 수익률이 한 달 만에 24%가량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혁신주가 아직도 저렴하다는 게 우두의 생각인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아크인베스트는 혁신주 가운데서도 성장주를 주로 담고 있고 그중에서도 매출이 나지 않는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종목들은 금리 상승기에 직격탄을 받게 되고 현재의 실적보다 먼 미래의 기대를 반영한 성장주의 경우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할인율이 커진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사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전부 CNBC 기사인데요. 네, 국제유가 하락이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네, oil slides reversing early gains that pushed prices to highest level in more than a year 이라는 기사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내용 보시면은 국제유가의 벤치마크격이죠.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월요일 기준으로 1년 만에 처음으로 $70를 넘어섰습니다. 상승분을 하지만 모두 반납했다는 소식이고요. 지난 일요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시설이 예멘 반군 후티의 미사일과 드론의 표적이 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면서 브렌트유가 장중 한때 $71를 넘어서고 WTI도 2018년 10월 이후네요. 최고치인 배럴당 $68 부근까지 급등을 했지만 사우디 전체 원유 시설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보고되지가 않으면서 유가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반전했습니다. 이상 주요 외신들을 통해서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인사이드를 통해서 주요 외신들이 내놓은 글로벌 이슈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선 글로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이슈로 좀 더 깊게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죠. 김기성 앵커님, 네. 미 국채금리 오늘도 좀 불안해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간밤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동향을 보면은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1.6%를 돌파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증시가 개장하고 난 이후에 1.5%대로 내려오는 듯 했다가 결국 1.6%대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이 끝난 이후에도 지금 현재 1.6%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1.4%에서 5% 접근할 때 발작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네. 생각을 하면 이제 1.6%대에 안착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우려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월가만 놓고 본다면은 이 국채 금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된 게 아니고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된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동조하는 월가 분석가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상승은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와 관련해서는 강세장에 대한 전망을 갖다 꺾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기술주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성장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이 끝나고 난다면은 파티에 참가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전문가는 성장주 그러니까 우리가 저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하는 성장주 같은 경우에 3년 내지 5년을 내다본다면은 지금 싼 값에 살 수 있는 최후의 기회다라고까지 다소 좀 너무 공격적인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전망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나스닥의 기술주들은 다 크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이 현재 국채 금리 그러니까 금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전망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더니 연말에 3%까지도 갈 수 있다. 2%를 넘더라도 그다지 크게 충격이 오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실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 증시가 아닌 다른 신흥국이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런 해외 증시들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측면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제 금리에 대한 내용이 이제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또 저희 전문가 모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볼 텐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 채널 고정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금 가격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1,700 선을 좀 지지를 반납하고 다시 반등을 하기를 기대를 했지만 철저히 또 무너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금값의 움직임을 보면 작년 8월에 사상 최고치가 2,075달러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1,700달러 선이 상당히 중요하고 1,760달러 정도가 결국은 돌파를 해야 될 그런 저항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간밤에 금값 움직임을 보면은 결국은 1,700달러 선에서 한참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에 2,075달러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 현재 20% 가까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 금값이 1,700달러를 이제 넘기는 좀 힘들어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전망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월가 투자자들은 이미 금에서 좀 손을 뗐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가 투자가들 특히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금에서 손을 떼기 시작한 게 언젠가 하면은 작년 11월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백신이 개발이 돼서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백신 접종을 12월 14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한 달 전쯤부터 월가의 이 큰 손들은 금 시장에서 손을 뗐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작년 초에 금값 전망을 얼마까지 내놨었는가 하면 3,000달러까지 내놨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 이 전망을 철회를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어, 그리고 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스웨이가 베리골드라는 금광업체에 투자를 했다라고 작년 2분기에 발표가 났었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까 4분기에는 이걸 다 털어냈더라. 아. 그러니까 이미 금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큰 손들은 이미 금 시장을 빠져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금을 좀 보유를 해도 괜찮지 네,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그러니까 금하고 얘기를 할 적에 영원한 화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워낙 돈을 많이 풀었고 또 어떻게 본다면은 인플레는 거의 피해가기 불가능한 걸로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금의 가치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의 최대 소비국 그러면 중국하고 인도입니다. 중국하고 인도에서 지금 현재 실물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금값이 좀 안정세를 찾으면서 상향 이동하지 않겠냐 이렇게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전문가들의 그 금값 전망을 평균치를 내보면 올 연말쯤 해서는 1,974달러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300달러 높은 거죠. 그렇죠. 물론 뭐 이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사실 지금 금값이 과도하게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네, 양쪽에 또 의견을 또 다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 금 가격에 대한 말씀 좀 나눠봤는데요. 이어서 국제 유가 소식도 좀 전해드려야 되겠죠.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는 유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는데 바로 또 상승률을 반납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멘 반군 후티가 사우디의 정유시설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사실 간밤에 유가는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장중에는 상당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멘 반군 후티의 드론 공격을 그러니까 공격이 실행되기 전에 미리 다 격추를 시켰다. 그리고 정유시설에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걸 보면은 좀 지나치게 그동안 많이 오른 것 아니냐. 그러니까 급등에 대한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달러 네. 인덱스가 91을 넘어서 92.43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거는 작년 11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만 하더라도 90 밑으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91을 넘어서면서 결국 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유가도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다른 원자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역시도 거의 비슷한 구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면 결국은 원자재 가격도 좀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일 거다라는 거는 뭐 1조 9천억 달러에 되는 경기 부양책도 있고 또 앞으로 뭐 3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의 백신 접종 속도가 상당히 속도가 붙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적어도 금년 중반기쯤 해서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그 골드만삭스였나요? 네, 실업률이 그렇죠. 4.1%까지 그렇죠. 떨어질 네. 거다라는 얘기. 그 얘기는 결국 뭔가 하면 그만큼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 빠른 게 과연 우리한테 득이냐, 좋은 일이냐? 꼭 그렇게 볼 건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네,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에 이어서 글로벌 이슈에 대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는 글로벌 증시와 또 내일을 위한 전략 전문가 모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글로벌 증시 동향과 또 전망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멀린 78의 이민우 애널리스트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오늘 미 증시 진단부터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일 그 미국 국채 금리가 또 그 높게 1.6% 이상 튀어갖고 그 기술주 위주로 뭐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뭐 그 S&P 500이랑 그 다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기술주로 구성된 나스닥이 크게 빠져서 아무래도 이게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영향을 피해갈 수 없다, 이런 거는 계속 확인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채 금리가 올라서 시장의 어떤 추세가 꺾인다면은 예. 이게 실적주 위주로 가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고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가치주나 경기 순환주 쪽으로 네. 매수세가 쏠리는 걸 보면 예. 기본적인 강세장의 바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돈이 이게- 나가고 네. 있지는 않다고 보이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추세는 좀 더 갈까요? 예, 지금 자산 시장에 들어온 돈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추세는 뭐 이거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봐서는 뭐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단지 여기 손바뀜, 뭐 그리고 뭐 포트폴리오의 바뀜,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성장주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까지 네.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 뭐 하우스마다 이제 그 차이가 견해가 있겠지만, 다르겠죠. 예, 차이가 있겠지만 뭐 극단적으로 저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네. 별명까지 붙여준 그 누님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현찰나무 누님. 예, 네. 현찰나무 캐시우드 누님 같은 경우는 뭐 애플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는 뭐 안전자산이다, 그게 무슨 투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폭락하고 있는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나 다른 그런 성장 산업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투자 기회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도 매집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하우스에서는 지금 그런 것에 투자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고, 그 성장이, 그러니까 그 이제 시클리컬리 이 경기가 순환하고 있으니까 예. 당연히 이 순환에 따라가는 것이 좀 맞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게 차이가 좀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증시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대형 은행 위주로 조금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예. 말씀을 해주셨고, 네네. 또 최근 어제 또 얘기를 나눌 때 이제 테슬라라든지 이런 거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네. 여전히 그만큼 또 어제는 대형 은행주 위주로 좀 네네. 장 막판에 좀 올랐잖아요, 오늘 아침에. 예. 네,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이게 테슬라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 10만 명의 시청자를 가지고 있는 그 내외경제 TV MBN에서 몇 분이 그 테슬라 주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테슬라의 주식을 지난주에 처분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주가 아니시군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 테슬라는 몇 가지 좀 악재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주식을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를 할 때 우선적으로 반드시 투자자라면 고려를 해야 될 세 가지 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밸류에이션이 적정한 가격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너무 가격이 높아서도 안 되고, 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그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나빠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경영자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하냐에 따라서 또 성패가 달라질 수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좋았죠. 좋았죠. 이제 미래를 선도하는, 그러니까 미래 산업인 전기차에다가 또
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직접 탑재한다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고 또 가격도 뭐 아주 저렴했습니다. 뭐, 뭐 100불 이하에서부터 아주 낮은 20불, 30불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뭐 500불 때까지 올라왔지만 그것도 액면 분할해서 500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CEO인 그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격적 행보를 보이면서 스타성을 가지고 팬덤을 만들고 네. 그리고 또 언론에 계속 주목을 받으면서 투자를 이끌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역으로 반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핫하다 보니까 이런 그 섹시한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많은 경쟁자를 불러일으키게 그렇죠.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경쟁자들이 시장에 들어왔고 또 이제 그 이 밸류에이션 가격의 매력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 세 번째 그 CEO의 어떤 그 매력이나 팬덤 같은 게 굉장히 기괴하고 뭐 어떤 좀 상식을 벗어나는 굉장히 특이하고 파격적 행보로 경영을 이끌었다면 반대로 그 비트코인 투자나 아니면 뭐 본인이 비트코인을 회사 돈으로 투자하고 비트코인 너무 비싸다는 식의 어떤 그런 언급을 함으로써 회사의 자산 가치를 까먹는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게 된 거죠. 그 밖에 이런 것들은 뭐 일시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자동차 제조업체로서의 문제, 네. 그 문제는 뭐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그대로 회사가 이제 올라타는 문제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지금 원래부터 이 테슬라라는 회사는 생산량이 작았습니다. 뭐 30만 대밖에 생산을 못했죠. 그렇죠. 30만 대를 생산한다고 그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가 자랑을 하니까 반대로 그 포드의 CEO가 트위터에다가 우리는 일주일에 30만 대를 만든다 이렇게 올리기도 했었죠. 근데 이 테슬라가 이제 그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 와중에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돈이 된다 생각하니까 폭스바겐, 뭐 GM, 포드, 네. 예, 현대차까지 다 자기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경쟁사가 들어오고 있던 차에 테슬라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장점은 그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 전기차에서 카메라를 통해서 그 이제 수집해왔던 자율주행에 대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였었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수집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지금 생산을 많이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삼성전자의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 정전 사태에 지금 물 부족 때문에 재가동되는데 몇 달씩 걸리고 하니까 제조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뭐 제조 라인이 이제 가동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뭐 새로 나온 Y 모델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 문제 때문에 다시 이것도 일종의 제조 결함이기 때문에 설계 결함이기 때문에 이걸 좀 변경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점점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데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에서 82%라는 굉장히 높은 미국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게 60%까지 그렇죠. 내려오게 됐는데 이 속도로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가지고 있던 이 소프트웨어의 능력도 보장이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지난주에 나왔던 그 이제 UBS의 리포트를 보면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 사실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인가요? 예, 테슬라는 계산하기 어려운 그 이제 가치를 가늠하기 어려운 굉장히 높은 가치의 그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높은 가치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지만 매수 의견에 대해서는 중립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그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진 소프트웨어 기업이 될 것이지만 자동차 부분에서 하지만 자동차 제조업체로서의 경쟁력을 앞으로 가지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뛰어들게 되면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네네. 테슬라가 계속 선두로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네네. 그리고 이 주가 수익 비율을 보더라도 한참 때는 1000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고. 네네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어떤 이 CEO로서의 매력도 점차 네. 줄어들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네. 설명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가 지금 가치를 유지하거나 그 뭐 1,000달러까지 현재보다 1,000달러까지 뭐 500불 이상 올라가는 그런 거를 가정을 하려면 네. 지금 같은 생산량으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베를린에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 공장이 건설이 되고 그 완공이 돼서 다시 생산된 자동차가 시장에 나올 때까지 그럼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이 손 놓고 있느냐? 예, 그것이 굉장히 큰 관건이고요. 테슬라는 그 자동차 모델이 4개지만 네 개밖에 없죠. 다른 완성차 업체는 아주 많은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폭스바겐인가요? 네. 2030년까지 75개 모델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네네. 그러니까 결국 그런 데서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는 시간을 타임라인으로 5년 안에 자기들이 지금보다 뭐 생산량을 몇 배 이상 늘려야 된다 이런 그 촉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네. 또 이어서 또 다른 이제 기술주라든지 오늘 좀 하락장을 연출했던 애플과 같은 관련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술주 지금 어떻게 반등의 여지가 좀 있다고 보세요? 어떤가요? 예, 그 이제 하락이 많이 컸던 폭락처럼 보이는 것들은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다른 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기술주가 많이 하락한 것은 테슬라 영향이 가장 크고요. 사실 뭐 30~40%씩 하락을 했으니까 예. 고점 대비 아무래도 그 기술주의 대명사가 테슬라였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입을 하셨던 게 그렇죠. 테슬라인 거죠. 뭐 테슬라로 뭐 얼마씩 벌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근데 실제로 다른 기술주들이 그러면 그만큼 많이 하락을 했냐 그러면 그 몇 개 종목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뭐 그 이제 스펙 종목 같은 걸 좀 사셔서 수익을 보셨다가 하락하셨거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락폭이 그만큼 크지는 않거든요. 뭐 그 애플 같은 경우도 하락폭이 최고점 대비해서 뭐 30%, 40%밖에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예.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뭐 한 달 사이에 급락했다, 폭락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요. 고점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술주 그러면은 뭐 니콜라나 테슬라 이렇게 예. 정말 성장을 바라는 주식들이 있고 예. 지금 말씀하신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네네. 애플이나 이런 것들은 빅테크 주식이면서도 실적이 빵빵하게 나는 회사들 아닙니까? 예. 이런 회사들은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들어갈 수도 있다. 예. 그런 그렇죠. 시점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가치주와 성장주를 나눌 때 가치주는 자산을 가지고 전통 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기업을 가치주라고 한다 그러면 애플이나 뭐 다른 뭐 애플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기업들은 이미 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그렇죠. 자기 생태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거를 성장주로 구분하기에는 또 어폐가 있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성장주라고 해서 다 하락하는 건 아니고 사실 테슬라가 흑자가 난 것도 최근 1년 전입니다. 그것도 완전한 영업이익이 아니고 영업의 이익이 반영된 거죠. 탄소 배출권을 처분해서 벌었던 수익이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죄송합니다. 완전히 기술주라고 해서 성장주라고 해서 다 이렇게 하락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 부양 대책을 두고 지금 하는 얘기가 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얘기를 하는데 네네. 경기 부양 대책이 이제 곧 시행될 거 아닙니까 미국에? 예.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지금 경기 부양 대책은 뭐 죄송합니다. 받으시는 분들이 뭐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뭐 주식을 사거나 뭐 그런데 이제 쓰시려고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자체가 뭐 경기 순환 하시는데 이렇게 얼마나 크게 영향이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인당 140만 원 정도가. 예. 근데 이게 경기 자체에 영향을 미치려면 시설 투자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시설 투자로 가려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돈이 그러니까 1,400달러씩 줘서 한 집안에 5,600달러라는 거금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이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으로 가서 기업들이 그걸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증자를 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그 돈으로
시설 투자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시설 투자를 하려면 매출이 늘어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예, 매출이 늘어나려면 경기가 계속 좋아진다는 그렇죠. 그런 네. 사인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거는 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좀 미지수인데 경기가 좀 확장이 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 투자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가 오는 상황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구 전체가 경기를 주도했던 국가들 전체가 약간 노령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앞으로도 더 노령화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시설 투자를 더 늘리지 않게 되고 시설 투자를 늘리지 않으니까 고용도 정체되고 네. 예, 고용도 정체되면서 소득도 늘지 않고 이런 상태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지금 지급하게 되는 부양책은 단발성 소비로 끝나게 될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이나 경기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장기 거시적 측면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아직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지 않은 뭐 3조 달러 정도의 인프라 투자 계획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온 다음에 집행이 될 때 그럴 때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통해서 투자의 흐름을 읽는 코너죠. 엔스픽 코너인데요. 전문가 전화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실 분은 김태성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네.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와 순매도 종목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샀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은 결국은 이제 반도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보게 되면 뭐 외국인과 기관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일 순매수 종목으로 뭐 KB금융이라든지 포스코 이렇게 이 경기 민감주 그리고 금리 인상과 관련한 종목들을 좀 많이 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를 계속해서 담아주고 있었고 그다음에 뭐 신한지주라든지 이러한 또 금리 인상 관련주들을 좀 담으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수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민감주 섹터를 조금 담아냈다. 이렇게 이제 좀 시장을 해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순매도 종목을 보게 되면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도주인 이 반도체 IT를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뭐 실망 매도 물량이라기보다는요. 수익 실현 물량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뭐 외국인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모두 매도를 했고 국내 기관 쪽에서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매도를 하면서 여기 이제 공통적으로 지금 또 한 섹터를 매도를 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제 비대면으로 해서 지난해 가장 큰 상승을 했었던 카카오나 네이버겠죠. 이 카카오나 네이버를 기관과 외국인 모두 차익 실현을 하면서 현금을 조금 챙겼던 이제 최근의 흐름, 어제뿐만은 아니고요. 이게 한 약 5거래일 동안 지속됐던 기관과 외국인의 흐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전문가님. 예.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5%가 넘게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이 반도체 주식을 파는 게 단순히 차익 실현을 위한 게 아니고 보다 좀 근본적인 어떤 시장 상황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포괄적으로 조금 넓게 시선을 돌려보게 되면 결국 이제 기관과 외국인은 이제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익 실현이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글로벌 경기 자체가 금리에 대한 이슈로 이 빅테크, 테크주들, 기술주들의 이제 조정이 나타나니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 반도체 IT 섹터를 좀 팔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IT를 팔면서 포트의 리밸런싱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해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지수가 급락을 했었고 지수가 급등을 했을 때
가장 강하게 올랐었던 게 어떻게 보면 뭐 전기차, 수소차도 있겠습니다만 글로벌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반도체 IT가 가장 많이 좀 올라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익 실현과 함께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 저는 매도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그 편하게 많이들 갖고 있는 주식이 삼성전자 아닙니까? 그렇죠. 뭐 96층에 지금 인질로 잡혀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는데 그렇죠. 이만큼 떨어져 있다면 어때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좀 저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닥이라고 하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바닥이 어느 정도 보인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사실 이론은 이 중소형 개별주에 저는 포함이 된다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사실 이제 어떠한 가격대를 노리면서 이 가격대 내려오면 사야지라는 전략보다도 꾸준히 모아가시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삼성전자 82,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무조건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오늘 한 주, 내일 한 주, 그리고 내일 모레 한 주 이렇게 이제 적립식으로 쌓아가는 매매가 훨씬 더 적합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들 가지고 있고 관심이 많은데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스스로 자기의 이 매매 패턴을 되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내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매를 한 것이냐,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물린 것이냐, 이것을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려고 들어오셨다가 물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지금은 기회적인 측면에서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 전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니다. 나는 중장기적으로 남들도 뭐 5년 10년 가지고 있다니까 나도 이번 기회에 사서 조금 묵혀두자라고 하셔서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한 주 사고 내일 한 주 사고 이렇게 이제 적립식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면은 또 이어서 개인들의 투자 흐름은 어땠는지도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땠나요? 네, 일단 이 수급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했습니다. 뭐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해서 이제 이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가운데서도 개인은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요. 지난해 4분기에 보여줬던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단어가 이 발생이 되었을 때의 그 시기에 강력한 매수세는 이제는 조금은 실종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뉜 거죠. 이제 실질적으로 나는 자금이 바닥이 났다라고 하시는 분, 그리고 두 번째 돈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 분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매수세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이나 예전처럼의 그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오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 시장에는 주체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개인 그리고 기관 외국인. 뭐 개인이 그동안에 시장을 떠받들어 왔는데 거기서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가 도와줘야 하는 이 시점에 오히려 기관 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았던 한 주 그리고 어제였기 때문에 시장이 빠르게 치고 나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왔을 때 이제 여유 자금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상당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B2라고 하죠. 이제 빚을 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 또 이제 시간에 쫓기고 가격에 쫓기다 보니 잦은 매매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 예전처럼 이제 폭발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힘이 많이 조금은 둔화됐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을 정확하게 읽고 계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어떤 전략을 내놓으면 좋을지 좀 팁을 좀 주신다면은요. 네,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 금리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 만에 몇백 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이슈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시장의 분기별로 있었던 이슈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왜 이렇게 부각이 되느냐?
시장의 큰 호재도 큰 악재도 다룰 뉴스가 없다 보니까 금리에 너무 이제 이슈를 좀 부각을 한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 부분 뭐 체크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결국엔 종목별로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면 저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실적이 부진하지만 모멘텀이 살아있다면 그 종목들 또한 저는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추가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실적도 좋지 않고 모멘텀도 좋지 않은데 그냥 위치적으로 지금 이제 이만큼 조정이 나왔는데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식의 매매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실적과 모멘텀이 있는 개별주 기업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 엔츠피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잠시 후 시황센터 통해서 오늘장 동시호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현재 8시 50분 구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을 10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동시호가 구간 분위기 어떤지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0.76% 하락하며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22.59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973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3,000선이 깨지면서 이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또 하방 압력 받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코스닥도 0.87% 하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 지수 897.09포인트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등락률이 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또 상한가로 진입할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데요. 먼저 나노 CM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CMS 아까 일정에서도 알려드렸다시피 오늘 신규 상장하는 종목인데요. 현재 100% 등락률을 보이면서 출발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4만 원에서 현재 체결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애니능률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능률은 사실 윤석열 관련주로 이제 묶여 있는 종목인데 한 차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한가 진입하며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29.96% 등락률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9,760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어서 휴넨시온 살펴보겠습니다. 휴넨시온도 현재 상한가 진입하며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인데요. 현재 29.93% 상승하면서 7,640원 선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엔젠바이오 살펴봅니다. 엔젠바이오도 현재 상한가 진입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였으나 그 사이에 또 탄력을 바로 잃었습니다. 0.89% 소폭 상승하며 출발하고 있는데요. 17,050원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오디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텍도 현재 상한가 진입하며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일 대비 1,590원 상승을 하면서 6,920원에서 현재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웅진 살펴보겠습니다. 웅진도 사실 윤석열 테마주로 묶여있는 종목이죠. 오늘 30% 가까이 상한가 진입하며 출발 예정입니다. 2,310원 선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WSI 한번 살펴보시죠. WSI 현재 19.42%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 체결가 3,105원에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NC트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NC트론인데요. 현재 6.06%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 체결가 859원입니다. 네, 이어서 백광산업 한번 살펴보면요. 네, 백광산업은 15% 또 급등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165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신대양재지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23% 급등세로 강한 탄력받고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79,000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금강철강 살펴보겠습니다.
금강철강도 현재 18% 빨간불 켜내면서 빠르게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6,69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 기가레인입니다. 장 초반만 해도 동시효과 초반만 해도 상승불을 켰었는데 다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0.31% 하락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1,620원 선에서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이트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트론 같은 경우는 스푸트니크 V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껴 있죠. 사실 전일장에 스푸트니크 V가 이제 공급이 모자라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기사들이 전해졌었는데요. 현재 11.62%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999원 지금 현재 선에서 출발 대기 중입니다. 네, 이어서 비덴트 종목입니다. 현재 6.1%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300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케어랩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케어랩스 5.26%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예상 체결가 11,050원 선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앱클론 종목입니다. 앱클론은 5.52%, 5.23% 정도 선에서 정대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계속해서 상승 탄력 받으면서 325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모베이스 살펴보시죠. 모베이스도 거의 5%대 가까운 탄력 받으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체결가 4,64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하나투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 관련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투어 현재 0.31% 하락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65,000원 선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두투어 살펴보겠습니다. 모두투어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 살펴지고 있지 않습니다. 22,5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현재 0.37%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27,150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뉴욕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는 항공주와 크루즈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게 강한 탄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쿠팡 관련주들 한번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마트 현재 0.29% 하락세로 출발되고 있습니다. 17만 4천원 선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동방 살펴보시죠. 네, 동방 현재 예상 체결가 1,850원 선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3.13% 하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쿠팡 관련주들도 이제 상장을 앞두고 전일장에서는 좀 탄력을 받았는데 오늘은 또 힘을 잃어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KTH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H까지도 3%대 약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12,350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 한번 살펴보시죠. 네, 현재 포스코 한번 살펴보시면요. 포스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31만 1,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87% 상승하며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년 내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디지털조선 한번 살펴보시죠. 디지털조선 현재 6.33%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2,940원인데요. 디지털조선도 현재 윤석열 관련주로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자한도 한번 살펴보면요. 자한 같은 경우도 4.8% 지금 탄력받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350원입니다. 다음 NSN 살펴봅니다. NSN 현재 3.4% 빨간불 켜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05원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C랩입니다. 지금 현재 0.15% 강보합권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33,500원 선에서 출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우리 ENL입니다. 현재 3%대 빨간불 켜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10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어서
아바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텍도 현재 1.76%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상 체결가 17,700원 선, 17,3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MP한강 살펴보시죠. MP한강 같은 경우 현재 3%대 빨간불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1,180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제놀루션 한번 살펴보시죠. 제놀루션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동시효과 초반만 해도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상승 탄력을 좀 잃었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25,650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양홀딩스 살펴봅니다. 삼양홀딩스 현재 3.17% 강한 탄력 받으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는 93,300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동화약품 살펴봅니다. 동화약품도 3.47% 지금 상승불 켜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예상 체결가 14,900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시각센터입니다. 이제 벌써 우리 시장도 개장을 했습니다. 전일 우리 시장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중국 증시가 흔들리면서 우리 증시도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3,000선을 깨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진 것이 또 증시를 끌어내렸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일장에서 뉴욕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 혼조세를 이루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채 금리로 인해서 나스닥 쪽에 있었던 기술주 중심의 빅테크 자금들이 경기 순환주로 이동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과연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지, 자금의 이동이 또 어디로 이어질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 개장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지금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상승 전환해 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0.05% 소폭이지만 상승장 이뤄냈고요. 2,997.47포인트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세로 출발을 했네요. 0.28% 하락한 902.27포인트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장이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기관이 약 4억 원, 외국인이 2억 원대 각각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갑자기 또 모습을 바꿨네요. 기관이 매수세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가 750억 원대 현재 매수세 들어와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400억 원대 매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300억 원대 지금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또 반대의 경우는 외국인이 30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70억 원대 매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60억 원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지수는 그래도 상승장이었는데 모두 다 파란불로 시작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0.49%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81,600원 선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85% 그래도 계속해서 좀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13만 3천 원 선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0.45% 약세권에서 출발을 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큰 움직임 보이지 않으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 6위부터 10위 한번 살펴보시죠. 현대차 지금 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0.43% 약보합권으로 출발했습니다. 69만 3천 원 선에서 현재 체결되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약세네요. 삼성 SDI 2.15% 크게 하락하면서 63만 6천 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0.66% 약부합권으로 출발을 했고요. 셀트리온도 1.03% 하락하면서 28만 8천 원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아차 같은 경우 0.24% 지금 약부합권 움직이면서 82,600원 선 흐르고 있고요. 오늘 포스코 그래도 탄력 받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 2.02% 강세 흐름으로 출발합니다. 32만 8천 원 선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LG생활건강도 1.52% 상승장 이뤄내고 있고요. LG전자까지도 강부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체로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모두 약부합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HAB가 2.11% 크게 하락하면서 74,3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0.6% 소폭 하락합니다. 28만 1,4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함께 1.3% 하락하면서 49,250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 계속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SK머티리얼즈와 시젠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강부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SK머티리얼즈 32만 2,100원에서 체결되고 있고 시젠 같은 경우도 12만 4,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1.64%로 하락하면서 11만 9,600원 선 현재 흐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2.08% 약세권 움직이고 있습니다. 15만 9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0.31% 소폭 하락하면서 9만 5천 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원익 IPS도 1.42% 힘을 잃어가는 모습인데요. 4만 8,500원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제넥신이 0.11% 소폭 상승하며 9만 5,300원 선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KMW가 그래도 1.21% 빨간불 켜냈습니다. 5만 8,7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가 2.08% 또 크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28만 7,700원 선에서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종목도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조선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0.18% 하락 출발했습니다. 5만 4,700원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조선주들이 그래도 발주량이 늘어나면서 강한 탄력을 받았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출발이 하락세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도 1.35% 그래도 한국조선해양은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11만 2,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은행주도 한번 살펴보시죠. KB금융입니다. 현재 5만 2천 원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4.1%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금리 급등에 따라서 이 금융 관련주들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BNK 금융지주도 3%대 탄력 받으면서 출발했습니다. 현재 6,8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1.6%까지 금리가 급등한 것이 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나금융지주 2.5%의 또 상승을 켜냅니다. 4만 95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종목들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DGB 금융지주도 1.4%, 1.5%까지 상승폭 키워내면서 거의 8,0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히토류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유니온 같은 경우 1.58%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75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과 중국에서 이제 미국이 더 이상은 관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미중에 대한 긴장감이 돌기도 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동국 RNS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13.51% 급등 출발하고 있습니다. 4,500원 선, 4,490원 선으로 내려왔네요. 현재 그쯤에서 체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이 1.57% 계속해서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87만 3천 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주들 압력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삼성 SDI 현재 3% 하락세, 하락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63만 원 선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4.6%대 급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14만 4천 원 선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시죠. 네, 다음 종목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요. 네, 오늘 그러면 계속해서 그러면 등락률이 좀 높은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계속 왜냐하면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요. 현재 상한가 기록하는 종목 아이크래프트 한 종목입니다. 아이크래프트 30% 지금 상한가 진입하면서 현재가 5,83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상황을 살펴보시면 은행 관련주들이 2.23%로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도 현재 1.5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2.14% 상승을 하면서 81,300원 선 현재 흐르고 있고요. 한화생명과 동양생명까지 모두 1%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과 함께해서 손해보험 관련주들도 현재 움직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이 4%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4,000원 선에서 흐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삼성화재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와 현대해상까지 1%대 계속해서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상승 출발한 우리 증시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증시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을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가분 모시고 오늘 주가 흐름과 또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 FP코리아의 강수민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준비를 해오셨나요? 오늘 국내 네. 증시 상황에 어울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드디어 3천선이 무너졌다. 이 얘기를 먼저 전하게 되는 그런 좀 마음 아픈 소식을 갖고 왔는데. 전번에 한번 3천 무너졌다가 어제 다시 무너뜨렸고 오늘 아침 움직임을 보면은 3천에서 더 내려갈 것 같은 그런 현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네, 3천이라는 게 어떤 숫자적 의미지만 기술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심리적으로 심리적 지지선이라. 그렇다면 네. 더 떨어진다면은 지지선이 어디쯤 될까요? 제가 볼 때는 2,870선 정도. 2,870이요. 네. 아이고. 네, 많은 전문가들이 2,860에서 70 정도가 마지노선이다 이런 얘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더 기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그만큼 내려갈 수도 있다는 그런 론이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4월 달에는 정말 대폭락이 와서 2,800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강한 부정론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제가 볼 때는 2,900선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또 개미들도 그렇고요. 우리 장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2,900선 위에서 지켜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어떤가요? 네, 사실 뭐 제가 코스닥도 곧 900선 뚫릴 듯 이렇게 메시지를 생각하고 갖고 왔는데, 왔는데 예. 벌써 장중 아침에 지금 896선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굉장히 코스닥이 조금 흔들릴 만하다. 저는 좀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해왔던 게 바이오주들이 아무래도 코스닥을 그동안 이끌어왔는데 이런 바이오주들의 소재가 많이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많은 소재가 있었는데 그 소재들이 없어지면서 근데 이제는 코스닥이 조금 힘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또 다른 소재들이 계속 나와줘야 하지 않나. 지금은 그런 타이밍이 됐을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니 미국 시장을 간밤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성장주들, 테크주들은 좀 떨어지고 그 대신에 가치주나 경기순환주들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강세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도 시장의 강세 분위기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금리의 충격이 좀 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증시나 뭐 일본 증시, 중국 증시도 네, 그 영향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되게 좀 희한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 장도 개인들의 힘에 의해서 좀 많이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계속 뭐 미국에서 소식이 있다면 어퍼컷 맞고 중국에서 한번 카운터 펀치 맞고 또 일본 증시가 뭐 어떻다 그러면 또 한번 스트레이트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증시 굉장히 다른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만 해도 아직은 관망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었는데 아직도 유효할까요? 어떤가요? 네, 사실은 관망 저도 이제 관망이나 뭐 이렇게 되게 긍정적인 신호를 많이 내놓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관망보다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진입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매수로 했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미국 개인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사실은 미국 기관이나 뭐 정부나 이렇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도 개인들이 많은 물량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개인들이 물량 들어와주면서 더 좋은 시장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개인들은 지금 이 떨어지는 장에서 어떤 것들 사나요, 주로? 지금 이제 대형주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 위주로 사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빅테크가 많이 떨어질 때 개인들이 지금 빅테크를 사고 있다. 이 네,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동안 뭐 이제 좀 비싸서 다가가지 못했다면 조금 떨어졌을 때 이참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뭐 우리 소위 얘기하는 팡 주식들 네. 네, 지금 굉장히 많이 매입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지금 최근 3주에 그동안 이제 쭉 봐왔던 결과치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더 많이 매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향후에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을 이제 가져가면서 금리도 그렇고 조금 더 경기 회복이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하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님 보시기는 어떤가요? 네, 제가 볼 때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기는 좀 이르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네,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도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제는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선 반영 기대감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을 접종했으니까 이제 조금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니, 우리는 백신 접종을 뭐 늦게 지금 하고 있지만은 미국이 만약에 백신 접종을 해가지고 집단 면역이 된다든지 상당히 경제가 회복된다면 수출주들은 좋을 거 아닙니까? 네, 수출도 그렇고요. 사실은 여행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금리 갖고 얘기할 적에 그러니까 떨어질 때 미국 개인 투자가들이 애플을 많이 산다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깨놓고 아까 우리 그 김태성 전문가인가요? 네, 삼성전자를 네. 분할해서 매수하는 건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 강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삼성전자요? 네네. 네, 저도 지금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동안 삼성전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르긴 오를 텐데 다들 오른다고 얘기는 하는데 내가 지금 접근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1년 동안 보면 4만 전자에서 시작해가지고 5만 전자 얘기하다가 네, 맞습니다. 9만 전자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물론 네. 9만 6천 원 생각하면 8만 2천 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보다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없나요?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좀 더 떨어졌을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어갈 때를 노리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근거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첫 번째 장의 사진을 보면 그래프가 M자를 그리면서 떨어지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 주식이 떨어질 때 M자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M자. 네. 그래서 반등이 두 번 나오고 한 번 떨어진 다음 쭉 기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보시면 M자를 그리고 기어가는 모습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발에 사고 싶지만 발에 사기엔 너무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시 반등이 이제 올라올 때쯤 사주면 지금 이제 굉장히 좋은 타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못 올라오고 계속 내려가면 어떡하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M자를 말씀하시니까 M의 끝이 하방에 계속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좀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방금 나왔지만 삼성전자 그래프가 지금 M자를 그리면서 아래로 내려가다가 이제 조금 주춤거리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은 4월달에 대폭락장이 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4월달에 또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시각이 좀 더 팽배해 있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해봐도 맞습니다. 될까요? 사실은 외국 기관들이 우리나라를 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크레딧 이슈에서 네, 우리나라를 지금 10대 주식시장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우리나라 뭐 말들이 많죠. 주식시장을 놓고만 봐서는 아직 개도국이다 이런 얘기도 많고 뭐 우리나라 주식을 보면 이제 뭐 삼성전자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있으니까 좀 선진국 반열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은 주식 흐름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는 아직 조금 모자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아니 지금 뭐 10대 주식시장 안에 이제 뭐 매력적인 주식시장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매력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10대이다 보니까 그 앞에 9개의 국가들이 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굳이 대한민국의 주식을 물론 국내 증시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보다 더 매력적인 주식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10대라는 건 크기로 따져서죠. 네, 크기로 따져서고 오히려 우리 앞에 있는 주식들은 조금 네, 매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정체도 있어요. 네. 어. 정체돼 있고 지금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많은 돈을 네, 벌어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우리 앞에 있는 9개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지금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 사실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그러니까 매력도에서 있겠습니다. 10대가 아니라 사이즈 면에서 10대였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또 사실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주식이랑 부동산 항상 투자처로 이제 양대 산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부동산보다 주식이 더 매력적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네. 보세요? 사실은 저는 뭐 부동산 우리나라 불패신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인구 절감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국가에서는 지금 이제 사기 신도시를 준비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평택 신도시서부터 분양이 미달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판교 신도시에도 아직도 빈집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인구 절벽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중학교를 다닐 때 15개 반 50명씩 다녔었는데 지금은 저희 모교가 7개 반이 됐는데 아이들도 25명이라고 합니다. 완전 네. 절반 수준으로 줄었네요. 절반의 절반 수준인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인구 절감 속도에 따르면 굉장히 빠르게 수도권에도 빈집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분당 같은 1기 신도시에는 지금 빈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네, 이런 부동산이 오래 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오히려 네, 부자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주식 시장이 굉장히 더 좋을 것 같다. 근데 말씀드릴 문제가 수 부동산이 떨어져서 부자들 재산만 줄어든다면야 뭐 좋은 일이죠. 오히려 빈부격차도 줄일 수 있지만 많은 중산층의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집값이 불안해지면 부동산만 불안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자산 시장도 그렇죠. 주식 시장도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가 집값을 올렸냐라는 어떤 뭐 책임을 따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상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결국 부동산 시장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결국 수요가 줄어들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오케이. 그렇게 가겠지만 결국은 말하자면은 이 집값도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네. 하는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아파트들을 보면 재건축 시장도 그렇고요. 점점 비싸지는 집들은 점점 더 비싸지고 예. 사실은 뭐 수도권 안에서는 뭐 싸지는 집은 없고요. 네. 네, 오히려 지방으로 가면 점점 더 가격은 하락되고 이런 현상이 굉장히 양극화가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부자들이 이런 생태계를 보고서는 주식시장에 돈을 더 많이
넣고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도 부자들도 올해도 작년처럼 주식 시장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요즘 젊은 사람들 굉장히 또 주식 열풍이 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캠퍼스에도 굉장히 열풍이 불고 있다 하고요. 사실은 뭐 중학생들도 부모님들이 이제 계좌를 터줘서 생일 선물로 계좌에 돈을 넣어준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뭐 버스나 지하철 타 보면 대부분 주식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걸 좋은 현상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주식 교육을 좀 하고, 네, 경제 교육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네. 나중에 커서 투기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든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사실 뭐 이제 시기가 보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뭐 가정주부든 아니면 대학생이든 알바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감하게 되면서 그 투자를 할 투자처 아니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국엔 주식으로 뛰어든다. 이런 시각도 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거를 일종의 투자로 좋게만 볼 것이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네, 사실은 뭐 지금 적절한 투자처가 정말 주식시장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가 되지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경제 교육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커서 이제 뭐 거의 뭐 주식시장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 친구끼리는 아 정말 큰일이다. 너가 감히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주식시장에 어려서부터 교육을 하게 된다면 저는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초등학생 때부터 손잡고 주식 한 주씩 매주 사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풍토가 조성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뭐 아까 이제 김태성 전문가와 전화하면서도 말씀을 나눠봤지만은 실적과 또 모멘텀이 있는 좀 안전한 쪽에다가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강승민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성 앵커의 전략이 돋보이는 이슈2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이 16년 만에 세계 최대 경제 성장 엔진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하고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먼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분석한 걸 보면은 작년에 미국은 3.5% 역성장을 하고 중국은 2.3%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올해 경제 성장률로 따지면은 미국의 기저 효과나 이걸로 생각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미국이 더 커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세계 경제가 6% 정도 성장을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미국 기여는 1.7%포인트, 그리고 중국은 1.6%포인트 기여하게 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아주 좀 더 숫자를 정확하게 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7% 성장을 하고 중국은 8% 성장을 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보다 경제 규모가 3분의 1 정도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이 더 크다.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그렇게 된다면은 16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세계 경제에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걸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의 경제 회복이 이렇게 빨라지게 됐다라고 전망하는 데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한 4개 정도를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백신 접종 속도가 미국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네.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부양책은 물론이고 뭐 또 3조 달러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렇게 미국이 기축 통화라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재정 정책을 뿌리고 있는데, 중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중국은 사실 가장 큰 위크 포인트라고 하면은 부채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중국이 긴축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쪽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렇죠. 중국은 올해에 적극적으로 부양 대책을 쓸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앞서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화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미국의 개인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늘어난 미국의 개인 저축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블룸버그는 한 1조 5천억 달러 된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그리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1조 8천억 달러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월급을 제대로 받는 사람도 쓸 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축으로 쟁여놨고 그리고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돈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돈이 1조 5천억 달러 내지 1조 8천억 달러인데 코로나가 만약에 완화되고 정상화된다면은 엄청난 보복 소비가 따르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은 결국 미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상 그렇지만은 또 미국이 빠른 경제 회복을 하는 것이 세계 경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런 우리가 시각도 매일 나오죠. 아침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금리 상승.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 뭐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은 미국 경제가 확실히 회복될 거다라는 확신이 서면은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신흥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강달러 현상도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달러가 되면은 아무래도 달러 표시 부채가 많은 그런 신흥국이나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에 대해서도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면은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지금까지 또 미국의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16년 만에 중국을 앞질 것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고요. 또 이어서 중국과 타이완이 파인애플 수입을 놓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이슈이죠. 네, 그렇습니다. 파인애플을 가지고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왜 파인애플일까요? 그러니까 2월 26일 날 중국이 중국 세관이 뭐라고 발표를 했는가 하면은 대만에서 들여오는 파인애플의 유해 생물이 있어서 3월 1일부터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시기도 아주 묘합니다. 그러니까 파인애플 수확 시기가 3월 아니면 4월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확 시기를 갖다가 코앞에 두고 바로 전격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겁니다. 굉장히 전쟁을 선포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네. 왜 해필 파인애플이냐? 그러면 사실 대만 경제에서 농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 1년 동안에 중국이 대만으로부터 수입해간 파인애플이 41,600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계산을 하면 15억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605억 원어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대만 전체 경제 규모나 이렇게 봤을 때 별거 아닌데 왜 파인애플을 가지고 저 난리냐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숨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뭔가 하면은 대만의 이 정치 지형에서 농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리고 또 파인애플이 생산되는 대만 남부 지방이 지금 현재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하고 있는 민진당의 네. 텃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인애플을 수입 금지해가지고 못 팔아서 농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농민들의 완성이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민진당 지지 세력이 약해질 것이고 차이잉원이 흔들리지 않겠느냐. 네. 이거를 노리고 파인애플 수입을 금지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런 중국의 계산이 완전히 엇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이 이 파인애플 수입을 금지한다라고 발표를 했더니 대만에서 파인애플 먹기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애국 운동이. 그래가지고 네. 선구매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양이 벌써 41,600톤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중국의 수입 물량을 넘어섰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본다면은 대만에. 사실은 대만의 승리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끝까지 중국이 좀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인다면서요? 네, 환구시보 좀 재밌는 언론 아닙니까? 네. 광구시보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야 너네 그렇게 많이 선구매 들어왔다 그러는데 우리가 봤더니 아니더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180상자 주문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 주문한 전화번호를 봤더니 차잉원 총통 사무실이더라. 네. 그래가지고 경찰이 그걸 조사를 하고 있다. 네. 너네 선구매했다는 거 다 거짓말이다. 상당히 허수가 많은 거 아니냐. 어. 그러니까 너네 결국은
말하자면 파인애플 수입 금지에 따른 힘들다. 농민들의 네. 타격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쪽으로 보도를 하고 그리고 또 마카오가 대만으로부터 수입해가는 파인애플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네. 27톤 정도 된다 그러죠. 이것도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고 나니까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파인애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역효과가. 30년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중국 소비자가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파인애플 얘기지만 이 파인애플 얘기 뒤에는 결국은 중국과 대만의 문제가 있는 거고 네. 또 이번 그 양회 때 왕이 이 중국 외교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대만 문제에 관해서는 또 한 번 강하게 쐐기를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토대가 대만이 같은 국가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일국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과 미국 관계에서 토대다. 그리고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과연 이 달콤한 파인애플 정도로만 싸울 일인지 아니면은 이게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갈등의 빌미가 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였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을 여는 증시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9시 34분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데요. 지금쯤 해서 증시 상황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우리 증시 미국의 금리 급등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하락세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0.67% 하락하면서 2,975선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1.63%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890선에서 현재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들이 2,6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관들이 오랜만에 또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3,500억 원대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많은 물량들을 소화를 해내고 있고 오랜만에 장 초반에 또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개인들은 현재 700억 원대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56억 원, 기관이 320억 원 각각 쌍끌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홀로 460억 원대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분위기 한번 살펴보시죠. 네, 삼성전자가 0.73% 약세권에서 흐르면서 81,4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더 낙폭을 삼성전자보다 키우고 있는데요. 1.48% 하락한 133,500원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 1, 2위 종목들 계속해서 하방 압력 받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거의 3%대 약세 흐름 보여주면서 86만 4천 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2차 전지도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도 2.31% 하락을 하면서 36만 원 선 체결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0.83%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네이버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순위가 뒤바뀌는 상황도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종목도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네, 현대차 같은 경우가 0.43% 소폭 상승을 하면서 23만 1,5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역시 LG화학과 비슷하게 삼성 SDI도 지금 4.77%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61만 9천 원 선 현재 흐르고 있고 카카오도 오늘 2.86%로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44만 1,000원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1.89% 하락하면서 28만 5,500원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1% 또 계속해서 하락세 키워가고 있습니다. 12만 1,0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거의 2% 가까운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HLB만 오늘 0.79% 소폭이지만 상승불 켜내면서 76,500원 선 흐르고 있고요. 오늘 게임 관련주들도 힘이 약합니다. 특히나 카카오게임즈 2%대 크게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알테오젠이 눈에 띄는데요. 알테오젠 4.52% 하방 압력 크게 받고 있습니다. 11만 6,100원 선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 오늘 에코프로비엠도 4%대 강한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4만 7,700원 선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CGN은 0.5%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12만 4,200원 선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CJ ENM도 아주 소폭 0.07% 하락하면서 14만 1,500원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 업종이 현재 1.26% 크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섬유의복도 2.12% 크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은행주들 강한 탄력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험 업종도 거의 2%대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온수창고도 1.29% 상승불 켜냈습니다. 은행업과 함께 금융업까지 1.17% 탄력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철강 금속 업종도 1%대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철강 쪽에 속해 있는 포스코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계속해서 탄력받고 있고요. 건설업 같은 경우 0.78%, 통신업 0.75% 각각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유통업과 증권업은 각각 0.51%와 0.1% 강보합권에서 그래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업종들 살펴보시죠. 음식료품이 0.1%, 전기가스업도 0.09% 아주 소폭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에 제조업 같은 경우가 1.27%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1.34%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시총 1, 2위 종목들이 좋지 않았던 영향이 있고요. 의약품 같은 경우도 1.53%, 서비스업도 1.6%대 약세권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히나 화학업종이 2.06%로 크게 낙폭 내고 있고요. 종이 목재들도 2.17%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업종은 정보기기 쪽에서 0.63%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컴퓨터 서비스와 금융업종에서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방송 서비스가 0.81% 하락장 기록을 하고 있고요. 통신 방송 서비스도 0.9%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업종입니다. 네, 섬유 의류 쪽에서 1.08%, 건설과 운송 장비 모두 1%대의 하락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의료 정밀기기 같은 경우 그리고 기타 서비스까지 1.3%대 계속해서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관련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이 이제 사퇴를 선언하고서 처음으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곳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위를 달성을 하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상승 탄력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이크래프트가 지금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5,83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베이스도 18% 급등을 했습니다. 이어서 디지털조선도 2.89%, 덕성 우선주까지 5.83% 빨간불 켜내면서 덕성 우선주 19,05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백화점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레포트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백화점에 대한 관련주들 기대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2.67% 상승하며 92,400원 선에서 지금 체결이 되고 있는데요.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여의도에 또 새로운 매장을 개장을 하면서 이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롯데쇼핑도 3.49% 급등하고 있습니다. 13만 3,500원 선 흐르고 있고 신세계 같은 경우도 2.43% 탄력 받으면서 29만 5천원 선에서 흐르면서 52주 신고가, 백화점 관련주들이 거의 다 52주 신고가 진입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은행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미국의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인해서 은행주들도 계속해서 탄력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은행주에서도 52주 신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 4.3% 상승을 하면서 52,100원 선 현재 흐르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2.88% 상승폭 펴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2%대 상승폭 가져가면서 36,2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가 4.6% 강한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까지 거의 2%대 가까운 상승폭 펴내면서 1,100원 선에서 현재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HTS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승하는 종목이 200여 종목이 한번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락하는 종목이 거의 600여 종목으로 3배가 더 많은 상황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1000여 개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고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 종목은 160여 개 종목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쯤에서 계속해서 등락률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죠. 1.06% 하락세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대를 더 넘었습니다. 현재 2%대 하락장 연출을 하면서 현재 884포인트 선 지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섹터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생명보험 은행 쪽이 계속해서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해운 업종들도 또 상승폭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HMM이 4.3% 상승을 하면서 또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운임 삼성에 대한 모멘텀들 받고 있고요. 또 벌크 업종이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소식들 계속해서 또 이런 상승 모멘텀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대열 관련주들도 눈에 띕니다. 녹십자 랩셀이 2.48% 상승폭 켜내고 있는데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녹십자 셀이나 세원 셀론텍도 상승폭을 켜냈는데 지금 보합권으로 모습을 바꾼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류 업종 한번 살펴보실까요? 오늘 보해 양조 8%대 급등세 가져가고 있네요. 현재 1,080원 선 흐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화점과 연계해서 이 면세점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화점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해서 면세점들도 곧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사들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호텔신라 1.57% 상승하면서 84,200원 선 현재 지나고 있고요. HDC도 0.46%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850원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네, 홈쇼핑 같은 경우도 같이 또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롯데쇼핑이 2.71% 상승폭 켜내면서 132,500원 선에서 흐르고 있고요. 현대홈쇼핑도 함께 1%대 상승폭 켜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경기에 관한 관련주들 또 상승 탄력 받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항공사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보면요. 한진칼이 2%대 빨간불 켜내면서 59,800원 선에서 흐르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현재 0.55% 상승폭 켜내면서 27,200원 선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도 여행 관련주, 크루즈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 가져갔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프닝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프닝벨 1부에 이어서 잠시 후 2부에서도 투자 손실 없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 또 계속해서 전략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